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발전을 이룬 국가로 유명하며 클러스터 폭탄 제조 및 보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클러스터 폭탄을 가장 많이 제조하고 보유한 국가인 한국은 군사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공중에서 배치될 때 한 개의 큰 폭탄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방출하는 무기로 넓은 지역에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투하되거나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될 때 모폭탄은 일정 고도에서 열리며 많은 수의 소폭탄을 넓은 지역에 분산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및 인프라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클러스터 폭탄의 파괴 능력은 매우 큽니다. 이들은 넓은 지역에 많은 소폭탄이 동시에 폭발하여 즉각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폭발하지 않은 소폭탄으로 인한 위험을 남깁니다. 이러한 폭탄들은 지상에 떨어진 후에 폭발할 수 있어 충돌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한국은 클러스터 폭탄 사용, 제조, 이전 및 보유를 금지하는 클러스터 폭탄 협약 CCM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관련하여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세대의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비발화율을 줄이고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널리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급 센서와 유도 시스템을 포함하여 공격 효율을 최적화하고 부수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세대의 클러스터 폭탄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불발탄 비율을 최소화하고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클러스터 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널리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급 센서와 유도 시스템을 포함하여 공격 효율을 최적화하고 부수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두 국가 모두 자국의 무기고를 현대화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기술을 방위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역 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특히 중동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군사 능력 강화에 대한 요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에 강화되고 있는 관계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방위 협력에서도 발전 방향을 보여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을 활용하여 억제력과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 경로를 제시합니다. 큰 국방 예산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위 산업에서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과의 클러스터 폭탄 개발 및 구매에 대한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기 및 방위기술 공급원 다양화라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에 따르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쳐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인명피해를 주며 예멘 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은 지금까지 결단력을 보이며 군사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나라는 공습작전을 확대하고 후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진 방공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사우디 군대는 한국에서 수입한 다기능 미사일 발사대 천무 CHUNMU를 사용하여 후티 반군을 폭격하고 한국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2023년 11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에게 매복 공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은 후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거점을 폭격하여 보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이 나라가 자신의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으로부터 전술지대지 미사일 시스템 KTSSM을 추가로 장비하려는 요구는 군사 능력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KTSSM, 한국의 아미 택티컬 미설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 이 미사일 시스템은 고정밀 공격 능력을 갖춘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공 시스템, 레이더, 지휘소와 같은 중요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발사 능력과 높은 정확도로
KTSSM은 적의 영토 깊숙이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탐지와 방어가 어렵습니다. KTSSM 1호의 업그레이드는 사거리 증가와 탄두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먼 거리에서 정밀한 공격을 수행하고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한국의 KTSSM이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KTSSM 미사일 시스템을 수입했거나 고려 중인 국가들은 사거리 및 공격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개선을 포함하여 KTSSM이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전투 능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에게 억지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 군사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습니다. 국가들은 강력하고 정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전략적 및 전술적 환경에서 통합되어 배치될 수 있습니다. KTSSM에 대한 강한 관심은 한국 군사기술의 품질과 효과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 그들이 선진 방위 솔루션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KTSSM의 뛰어난 기능과 장점은 현대 무기 기술에서 중요한 진보를 나타냅니다. 고도로 발전된 GPS 기술을 통한 정밀 유도 능력으로 KTSSM은 목표에 대한 뛰어난 정확도를 보장하며 목표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KTSSM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KTSSM은 발사당 약 50만 달러의 가격으로 토마호크와 같은 다른 장거리 미사일의 150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KTSSM을 무기 구매 거래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치 있는 방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KTSSM은 기존 발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천무 시스템을 포함하여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군사부대에 강력한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KTSSM을 무장 세력에 원활하게 통합하고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의 관심은 KTSSM의 국제시장에서의 매력을 증명하며 특히 다른 국가의 유사한 무기와 비교할 때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KTSSM의 수출 잠재력은 이러한 국가들의 명백한 수요와 관심에 기반하여 한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줍니다. 천무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기대는 한국의 다음 세대 다기능 로켓 발사대로서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미래의 미국을 뛰어넘어 인기와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천무는 반복적인 평가와 시험을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이미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방위 산업의 거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EM SAM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2월 6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의 수출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수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요격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씁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한데요.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약 5,500kmh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궁이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궁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와 동일한 10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궁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이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와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어 PAC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AC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AC가 점차 소모되자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어 PAC-3나 MSE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PAC-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0억 원이었고 PAC-3 MSE는 발당 50만 600만 달러, 한화로 6,0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PAC-3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궁 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궁 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궁 블록이용 AESA 레이더를 발주했으므로 사우디는 동시에 이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고래서 이때 한국의 KGGB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궁 블록이가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궁 블록이의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LIGN-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역들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LIGN-X1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LIGN-X1은 천궁이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천궁이의 레이더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천궁이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요. 천궁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 ADD입니다. ADD는 천궁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궁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궁이 사우디 수출은 ADD와 LIGN-X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ADD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에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DD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자로 꼽는 것이 바로 철메이 성능 개량입니다. 철메이는 천궁이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궁 또는 철메아이은 항공기 요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 개량해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개발한 것이 천궁입니다. ADD의 6년여 연구개발 결과 천궁이는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D 안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요격 시험에서 100발백 중했고 전투적 합평가 요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4발 쏴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양산됐고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천궁이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궁이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궁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DD는 장거리 요격 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궁, 비룡, 현궁, 천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궁 블록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LSAM 블록이와 천궁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적은 이란이며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급의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THAAD 미사일 발사대 44대, 요격 미사일 360기, 화력 통제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라고 하지만 사드의 막대한 비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어 PAC-3는 물론 천궁 블록 1호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급 카이바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도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에서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만 마하 7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록이와 패트리어 PAC-3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LSAM 블록2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에 이란은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LSAM 블록 2 안에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유로 향후 LSAM 블록 2와 천궁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궁 블록 2의 실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와 사우디 모두 LSAM 블록 2와 천궁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맞춰 최신 AESA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궁 블록 3용 MFR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는 천궁 블록 2용으로 도입한 AESA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궁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또 어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8조 8영억 원으로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현재 최선을 다해 양산을 준비 중인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4세대면 4세대지 4.5세대 전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 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는 한국 전쟁 포함 1950년대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고 아음속 초속 영미즈 270미즈의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탑승한 병사가 기관총을 쏴 적군을 상대한 것이죠.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초속 343미즈 시대로 접어들며 상승 고도와 비행 속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엔진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F-104, 105, 106, 프랑스의 미라지 3, 스웨덴의 사브 35 드라켄 등이 2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는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며 전투기의 성능은 컴퓨터 기술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80년대로 접어들며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투기 성능도 훨씬 정교해졌죠.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호이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브 37 비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하면 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F-22와 F-35에서 보듯 5세대 전투기 외형은 4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 꼽히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전투기로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전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5세대인 KF-21을 궁극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인데 KF-21의 성능을 조금만 보강시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을 추가해 2041년까지 6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문제는 개발금. 4.5세대 개발에 8조 8영억 원을 쏟아부었고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로 목리를 부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개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줍게 손을 들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DC멘터리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향후 하늘 그 이상을 지배하게 될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12기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인기는 자동체제로 운용됩니다. 유인기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징으로는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스텔스 기능, 이전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능력,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교전 능력, 여기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공지능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등 SF 소설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미군은 지금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 역시 2021년부터 6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들은 전부 6세대 전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세대로 분류된 KF-21 역시 6세대 전투 운용 방식인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 즈음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2045년 이후엔 자유의지와 인간 영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비행이 완료되고 곧 양산을 앞둔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조 7억억 원가량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1조 원을 미납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납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6세대 개발이냐는 반응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오일 부자 사우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헐러드 빈 후세인 엘 비아이와 예이아라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사우디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선 언급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작년 말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해 공동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섰는데 사우디가 돈 싸들고 가겠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은 이미 작업이 많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우디를 공략하고자 우리 정부는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F-21을 직접 개발했으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우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에 협력할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이 공동개발국을 모집하면 참여하려는 국가가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오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둔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기능을 갖춘 2인승 모델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3 KF-21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협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한국 담당자들을 불러 논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우디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사우디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이를 32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어치 수출하기로 하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는 대공 방어 체계인 천궁은 항공기 및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찾아내 요격하는 첨단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한국에 천궁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벌써 5년 전인 201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9월 14일 새벽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와 각을 세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었죠. 시가 200만 원짜리 드론 10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의 석유 생산을 마비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무서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발전된 이란이라는 적,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며 상당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는 없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것도 사우디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라는 뜻입니다. 이에 작년 6월 하미드 아라물이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이 방한해 공군 미사일방어 사령부와 예하 천공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천공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천공을 시작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방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등의 군사 충돌로 안보를 위협받는 사우디가 천공을 시작으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FA-50 그리고 KF-21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죠.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6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조 5영억 원, 2028만 2032년에는 3조 원, 2033년 이후론 연간 매출의 510%까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에 사우디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하 6초속 240미지의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신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종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KAI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 외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GONAJAKARTA와 아비아치 온라인 AVIACIOLIN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람에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금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 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KAI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의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